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결혼 6개월 차, 깨가 쏟아지는 새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이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결혼 이야기예요. 살다 보면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게 얽혀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는데요. 저 역시 그걸 몸소 체험했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우연히 겹쳐서 필연이 된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유난히도 바람이 매섭던 초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고향집에 들렀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집밥을 먹고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버스에 올랐을 때만 해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덜컹거리더니 갓길에 멈춰 서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엔진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여기서 대체버스가 올 때까지 잠시 대기하셔야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하필이면 허허벌판 갓길에서 버스가 고장난 겁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히터가 꺼진 버스 안은 금세 냉골이 되었고, 답답한 마음에 승객들은 하나둘 밖으로 나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친 채 밖으로 나왔는데 산바람이 어찌나 매섭던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몸을 잔뜩 웅크리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 위로 묵직하고 따뜻한 무언가를 덮어주었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선한 인상의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죠. 많이 추우시죠? 이거라도 걸치세요. 어머,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안에 겹겹이 껴입어서 괜찮습니다. 아까 보니까 옷을 얇게 입으셨던데 감기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버스 오려면 한참 있어야 할 텐데 그냥 입고 계세요. 그 사람은 자신의 두툼한 패딩 점퍼를 벗어서 제게 입혀주고는 얇은 니트 차림으로 서서 사람 좋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낯선 호의가 얼마나 고맙고 따뜻하던지요. 남자의 온기가 남아있는 옷을 입고 있으니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도로변에 나란히 서서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덕분에 살 것 같아요. 근데 어디 다녀오시는 길인가 봐요? 짐이 별로 없으시네요. 아, 네. 실은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산소요? 명절도 아닌데 특별한 날인가 봐요. 그게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오셨거든요.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침 일찍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길입니다. 평소라면 차를 끌고 내려왔을 텐데 며칠 전에 차가 고장나서요. 그런데 버스마저 이렇게 고장이 나네요. 그때는 그저 참 효심 깊은 남자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꿈에 할아버지가 나왔다고 해서 그 먼 길을 단숨에 달려가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대체 버스가 올 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과는 이상하리만치 대화가 잘 통했어요. 좋아하는 음식 취향부터 웃음 코드까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죠. 서울에 도착해서 헤어질 무렵 그가 조심스럽게 제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저 연락처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안 그래도 밥 한 끼 대접하려고 했어요. 덕분에 감기 안 걸리고 무사히 올라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오는 내내 말벗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 저는 남편에게 밥을 샀고 그 일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참 소탈한 사람이었어요. 맛집이라며 저를 데려간 곳은 늘 허름한 노포였죠. 데이트도 화려한 곳보다는 고궁을 걷거나 공원 산책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옷차림도 수수한 편이라 저는 남편이 저처럼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결혼 얘기가 오갈 무렵에야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인사드리러 간 예비시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있는 집이었던 거죠. 서울 평창동의 으리으리한 2층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저도 모르게 남편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자기야, 여기야? 자기네 집이 이렇게 큰 집이었어?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당신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근데 우리 부모님 집만 크지 정말 소박하고 좋으신 분들이야. 걱정하지 마. 걱정이 안 될 리가 있나요?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하며 한 푼 두 푼 성실히 모으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차이나면 시집살이가 고되다는 말을 익히 들었던 터라 덜컥 겁부터 났어요. 하지만 그건 지나친 걱정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 저를 보자마자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생활력도 강하고 야무지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듣던 대로 인상이 참 맑고 야무지네요. 시아버지 역시 푸근하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어서 와. 우리 집은 격식 차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편하게 생각해. 서울 올라와서 고생하며 열심히 살아왔다는 얘기 들었어. 부모 도움만 바라는 사람보다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훨씬 낫지. 두 분은 저의 배경이 아니라 살아온 과정을 높이 사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 덕분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친정에 들러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곧바로 시댁에 큰 집이 있는 경기도를 향했어요. 시할아버님 제사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와 날짜가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친정 엄마는 새며느리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면서 이바지 음식과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바리바리 싸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정성이 담긴 보따리들을 트렁크에 싣고 큰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을 하던 남편이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미리 말해둔다는 걸 깜빡했는데 이번 제사가 좀 특별해서 어른들이 다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 특별하다니? 뭐가? 올해가 딱 10년째 되는 제사거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 당신 죽고 나면 딱 10년만 제사 지내고 그 이후로는 절대 지내지 말라고. 산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으셨던 거지. 그래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 제사야. 탈상이라고도 하지. 마지막 제사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뜩이나 긴장했던 어깨가 천근만근 더 무거워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조카 며느리로서 처음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떨리는데 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마지막 제사라니요. 혹시라도 실수해서 누가 되면 어쩌지? 이바지 음식은 입에 맞으실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시할아버님의 제사는 서울 시댁이 아닌 시아버님의 형님, 그러니까 시백부님이 사시는 경기도 외곽의 큰 한옥집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니 어느덧 눈앞에 고즈넉하면서도 위험이 느껴지는 전통 가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당에는 벌써 친척들의 차가 가득했어요. 활짝 열린 대문 틈으로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두런두런 사람들의 말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제 얼굴이 사색이 된 걸 봤는지 남편이 제 손을 슬며시 잡아주더군요.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식구들 다 좋은 분들이야.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에이, 평소처럼만 하면 돼. 당신이야 원체 싹싹하고 야무지잖아. 할아버지도 당신 보시면 엄청 예뻐하실걸.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양손 가득 엄마가 싸주신 음식 보따리를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마당에 들어서자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와 큰어머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새아가 왔니? 길 막히지 않았어? 세상에, 손에 든 건 다 뭐니? 저희 엄마가 제사상에 올리라고 좀 챙겨주셨어요. 문어랑 과일이랑 식구들 드실 고기 좀 가져왔어요. 제가 보자기를 풀자 큼지막하고 윤기가 흐르는 배와 사과, 그리고 질 좋은 한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걸 보신 큰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감탄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과일 실한 것 좀 봐. 제사상에 올리면 아버님이 딱 좋아하시겠어. 그러게요. 안 그래도 과일이 좀 부실해서 걱정이었는데 사돈어른 정성 덕분에 상이 헌해지겠어요. 나중에 감사하다고 꼭 전화를 드려야겠구나. 어른들의 칭찬에 긴장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두 분은 먼 길 오느라 고생했으니 얼른 들어가서 옷부터 편하게 갈아입으라고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얼른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제사라 그런지 음식의 가짓수가 정말 많았어요. 저는 가져온 이바지 음식을 접시에 예쁘게 담고 전을 부치느라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친정엄마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가 있어서인지 어른들께서 손이 빠르고 야무지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남편도 곁에서 눈치껏 저를 도와주며 윙크를 날려주었고요. 그렇게 해가 지고 드디어 제사를 지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방문을 활짝 열고 병풍을 치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제기에 담아 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향내음이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면 이제 절 올릴 준비하자. 남자 어른들이 제사상 양옆에 촛불을 켜고 엄숙하게 향을 피우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갓 지은 하얀 쌀밥과 탕국을 그릇에 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을 쟁반에 받쳐들고 조심조심 마루를 지나 제사상이 차려진 안방으로 향했어요. 방 안에는 이미 많은 친척분이 둘러 앉아 계셨습니다. 병풍 앞에는 제사상이 근사하게 차려져 있었죠. 그리고 중앙에는 시할아버님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신하게 걸어가 제사상 한쪽에 국그릇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무심코 고개를 들다가 영정사진을 가까이서 보게 됐습니다. 시할아버님은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고집 있어 보이지만 어딘가 장난기 어린 눈매를 하고 계셨죠.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시할아버님이 제가 아는 분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이 확실했어요.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저도 모르게 손에 있던 국그릇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순식간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안 다쳤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이고, 새아가 어디 데인 데는 없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놀라서 달려와 제 어깨를 감쌌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영정사진 속 웃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왜 여기에... 뭐? 저분이라니?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여보, 나 저 할아버지 알아. 내가 아는 분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방 안에 있던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처음, 그것도 영정사진으로 뵌 시할아버님을 안다니요. 그것도 30대인 제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된 80대 노인을 안다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 아버님을 안다니?
자네가 아버님을 뵌 적이 있단 말인가? 네, 큰아버님, 뵌 정도가 아니에요. 저분 10년 전 제가 대학 다닐 때 매일같이 밥 드시러 오시던 그 할아버지 맞아요. 까칠이 할배. 제 입에서 나온 까칠이 할배라는 단어에 식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큰아버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영정사진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저는 10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과 처음 만난 건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 시절 저는 낭만과는 거리가 먼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다가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학교 앞 국밥집으로 달려가서 앞치마를 둘러야 했으니까요. 빠듯한 집안 형편에 용돈이라도 벌려고 시작한 아르바이트였지만 몸이 고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이면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밀려드는 주문에 여기 깍두기 더 달라, 물 좀 달라, 아우성치는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느라 일이 끝나면 진이 쏙 빠지곤 했죠. 오래된 국밥집이라 그런지 단골 손님도 많았어요. 그중 매일 낮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분이 계셨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에 색바랜 번거지를 푹 눌러쓴 할아버지였죠. 행색만 보면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같았지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걸음걸이에는 묘한 기품과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게 식구들에게는 할아버지는 그리 반가운 손님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너무나도 깐깐하고 원칙을 따지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학생, 잠깐 이리 좀 와보게. 네, 할아버지, 오셨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자네, 저기 3번 테이블 치우는 걸 내가 유심히 봤는데 말이야. 저는 할아버지의 말에 잔뜩 긴장했습니다. 제가 혹시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말이죠.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주지를 할 때는 상위만 닦는 게 아니야. 손님이 앉는 방석, 그리고 수저통 뚜껑까지 닦아야 진짜 청소를 한 거지. 보이는 곳만 대충 훔치는 건 눈속임이야. 장사는 신용인데 보이지 않는 곳이 더러우면 그 가게 음식은 안 먹어봐도 뻔한 거야. 할아버지는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법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뼈아픈 지적을 하셨죠. 국물의 온도가 조금만 식어도, 밥알의 상태가 조금만 질어도, 심지어 물컵에서 물 비린내가 아주 조금만 나도 할아버지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암행어사가 고을을 감찰하듯 날카로웠죠. 그런 할아버지의 태도에 주방 이모님들은 혀를 내두르며 싫은 티를 팍팍 내곤 했습니다. 어이구, 저 영감님 또 설교 시작이네. 국밥 한 그릇 드시면서 호텔 지배인처럼 구시니 원. 그냥 대충 좀 드시고 가시지. 사람 피곤하게. 이렇다 보니 다들 할아버지가 오시면 슬금슬금 피하기 바빴어요. 사장님조차도 껄끄러워하며 인상을 찌푸리고는 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할아버지가 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깐깐함 속에 대충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어떤 대쪽 같은 삶의 태도가 느껴져서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무엇보다 혼자 밥을 드시는 그 뒷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직원들이 기피하는 할아버지의 전담 마크를 자처했어요. 할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테이블 모서리까지 싹 닦았어요. 그리고 오늘 국밥은 주방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려서 뚝배기 달궈서 펄펄 끓여왔으니까 다 드실 때까지 뜨끈할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싹싹하게 웃으며 다가갈 때면 할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저를 지그시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면접관이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처럼 예리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호기심이 어려 있었어요. 그래, 수고했어.
자네는 늙은이가 이렇게 까탈을 부리는데 귀찮지도 않나? 다른 직원들은 내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말이야. 에이, 귀찮긴요. 할아버지 말씀 듣고 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던데요. 손님이 돈 내고 드시는 건데 당연히 최고의 대우를 받으셔야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지적해 주신 덕분에 사장님한테 청소 잘한다고 칭찬도 받았는걸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허허, 녀석 참, 빈말이라도 듣기 좋구나. 요즘 젊은 친구답지 않게 속이 꽉 찼어. 할아버지는 피식 웃으며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그 무뚝뚝한 입가에 번지는 옅은 미소를 보는 게 고된 알바 생활의 작은 보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점심, 짧지만 밀도 있는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한다는 걸 느끼셨는지 할아버지의 잔소리는 어느새 인생 선배로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식사를 마친 할아버지가 계산하려고 주머니를 뒤지시는데 갑자기 동작이 뚝 멈추는 겁니다. 항상 단정하고 여유롭던 할아버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쪽 저쪽 주머니를 다 뒤져보고 안주머니까지 확인하시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지갑을 옷을 갈아입으면서 두고 나왔나 보군. 이를 어쩐다. 점심시간이라 카운터 앞에는 계산하려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고 사장님은 바쁜 탓에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할아버지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사장님이 알게 되면 큰 소리가 날 게 뻔했어요. 자존심 강하고 깐깐한 할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돈이 없다는 말을 차마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시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찰나의 난처함을 저는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행주를 든 채 자연스럽게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잠시 주방을 향해 소리치는 사이 제 앞치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 포스기 옆에 두었어요. 당시로는 제 시급보다 비싼 돈이었지만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저기 3번 테이블 할아버지 계산 제가 받았어요. 여기요. 그래. 언제 받았대? 알았다. 바쁘니까 얼른 그릇 좀 치워라. 저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짐짓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희 가게 100번째 손님 이벤트에 당첨되신 거 아시죠? 제가 아까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늘은 공짜니까 그냥 가시면 돼요. 축하드려요. 할아버지는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100번째 손님 이벤트 따위는 없다는 걸, 그리고 제가 제 돈으로 대신 계산했다는 걸, 그 눈치 빠른 분이 모르실 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 배려를 거절하고 돈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 자체가 저를 더 곤란하게 만든다는 걸 아셨는지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잘 먹었어. 이 밥값은 내 꼭 기억하지.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제 가슴에 묵직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저를 단순한 알바생이 아닌 아끼는 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손님이 좀 뜸해지는 시간이면 저를 불러서 앞에 앉히고는 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짚어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학생, 잘 듣게. 사람들은 돈을 쫓지만 진짜 부자는 사람을 남기는 법이야. 자네가 얼마 전에 보여준 그 마음 씀씀이 그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지.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그 태도만 변치 않는다면 자네는 훗날 어디서든 귀한 대접을 받을 걸세.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식사 맛있게 하시고 기분 좋게 가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건데요. 저희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밥 장사는 배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마음도 채워주는 거라고요. 허허, 자네 어머니도 훌륭한 분이시구만. 그래, 그게 정답이지.
기본을 아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할아버지는 종종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경제면을 펴놓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설명해 주시기도 했어요. 투박한 손가락이 깨알 같은 주식 시세표와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담긴 기사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죠. 사람들은 여기 찍힌 빨간 숫자나 파란 숫자에 울고 웃지만 진짜 봐야 할 건 그 숫자가 아니야. 할아버지는 잉크 냄새가 배어있는 신문지를 탁탁 두드리며 덧붙이셨어요.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야. 남들이 환호하며 달려드는 곳에는 이미 먹을 게 없지.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 씨앗을 뿌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해. 그 말씀이 당시의 저에게는 낯설게 다가왔어요. 저에게 돈이란 무조건 아끼고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거든요. 성실하게 땀 흘려 번 돈을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 그게 제가 아는 투자의 전부였어요.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물론 성실하게 벌어서 부지런히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지. 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을 너무 귀하게만 여기면 자칫 돈을 무서워하게 될 수 있어. 돈을 무서워한다고요? 그래,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금고 속에 가둬두려고만 하는 거지.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보이셨어요. 돈을 쥐고 벌벌 떨지 말라는 소리야. 녀석의 고삐를 쥐고 올라타는 법을 배워야 해. 말이 무섭다고 피하면 뒷발질에 채이지만 과감하게 올라타면 그 말이 너를 천리 밖까지 태워다 줄 수 있거든. 그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 신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할아버지에게 배운 건 단순한 주식 투자법이나 돈 버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 주관을 지키며 사는 법이었죠. 그렇게 할아버지는 저에게 까칠이 할배가 아닌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는 든든한 멘토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눈 내리는 창밖을 한참이나 바라보시던 할아버지가 종이컵에 담긴 믹스 커피를 후루룩 드시고는 넌지시 입을 떼셨습니다. 평소 가족 얘기라고는 일절 안 하시던 분이라 그날의 대화가 더욱 기억에 남았어요. 자네는 결혼할 생각 없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늦게 간다더만. 에이, 결혼은 무슨요.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 걱정에 취업 걱정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는걸요. 제 대답에 할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시더니 뜬금없이 당신의 집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 슬하에 손주놈들이 여럿 있거든. 명절에 모두 모이면 아주 집안이 떠나갈 때 시끄럽지. 와, 할아버지 다복하시네요. 손주들이 많으면 든든하시겠어요. 든든하기는 다들 고만고만해. 부모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온실 속 화초 같아서 영 맷집이 없어. 덩치만 산만했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돈 귀한 줄도 모르는 놈들이 태반이야. 할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안경을 고쳐 쓰시고는 눈을 반짝이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걔 중에 딱 하나, 나를 닮아서 아주 쓸만한 녀석이 있어.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놈인데 다른 녀석들과 달라. 어딘가 진득한 구석이 있거든. 혹시 그분도 할아버지 닮아서 엄청 깐깐하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제가 농담처럼 되묻자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면서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허허, 그럴지도 모르지. 남들은 독하다고 혀를 내두르지만 내가 볼 땐 그게 심지가 굳은 거야. 요령 피울 줄도 모르고 우직한 게 아주 진국인 놈이지. 비록 껍데기는 좀 무뚝뚝해도 속정은 깊은 녀석이야. 할아버지는 마치 보물단지를 자랑하듯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덧붙이셨습니다. 그 녀석이 곧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데 내가 가만 보니 자네만한 짝이 없을 것 같아. 그놈한테는 자네처럼 생활력 강하고 야무진 여자가 딱이거든. 우리 며느리 삼고 싶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그놈 오면 한번 만나보겠나? 저는 할아버지가 그저 농담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국밥집에서 알바하는 가난한 지방대생에게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손자를 소개해 주신다니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저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하신 덕담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웃어 넘겼습니다. 아유, 영광이죠. 할아버지 같은 분이 시할아버지 되어주시면 저야 든든하고 좋죠. 나중에 손주분 오면 꼭 데려오세요. 제가 국밥 특으로 고기 듬뿍 넣어서 말아드릴게요. 약속했다. 빈말 아니야. 내 꼭 데리고 옴세. 할아버지는 새끼손가락까지 걸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고 온화해 보이셨어요. 마치 큰 숙제를 마친 사람처럼 편안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게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말이죠. 그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가 국밥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항상 12시만 되면 딸랑하고 울리던 가게 문 종소리가 며칠째 울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지정석이나 다름없던 구석의 창가 자리도 며칠째 텅 비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겠지?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라도 걸리셨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이름 석자도 사시는 곳도 연락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일 국밥을 드시러 오는 깐깐하지만 속정 깊은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돌려 확인했지만 익숙한 벙거지 모자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계절이 바뀌도록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고 제 대학 생활의 한 페이지를 따뜻하게 채워주셨던 할아버지와의 인연은 아쉽게도 거기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제 마음 한구석에 씁쓸한 아쉬움을 남겨둔 채 말이죠. 그런데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난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그때 그 할아버지가 영정사진 속에서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계신 겁니다. 마치 이제야 왔구나, 아가야. 내 약속 지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어머, 애야, 왜 그러니? 어디 아픈 거야? 비틀거리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부축하셨습니다. 현기증이 일었어요. 눈앞이 핑 돌며 10년 전의 기억과 현재의 풍경이 뒤섞였습니다. 저, 저분이 할아버님이세요? 응? 그렇지. 근데 세아가 왜 그러니? 마치 아는 사람처럼. 아는 사람. 그 말에 막혔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남편의 옷자락을 꽉 쥐었어요. 여보, 내가 말했잖아. 대학 때 알바하던 국밥집에 자주 오는 단골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나한테 경제기사 읽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인생 상담도 해주셨던 고마운 분이라고. 근데 그분이 시할아버님이셨어. 순간 엄숙했던 제사상 앞이 술렁거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남편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당신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라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10년 전 그 국밥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둘 꺼내 놓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국밥을 드시던 모습, 신문의 경제면을 읽어주시던 목소리, 돈의 흐름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으라던 가르침, 그리고 어느 날 말없이 사라지셨던 마지막 날의 아쉬움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계시던 큰아버님이 안경을 벗어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그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유독 그 시절을 그리워하셨지.
평생 돈만 쫓아 사느라 뼈가 시리도록 외로웠는데 말년에 참 좋은 말동무를 하나 사귀었다고 하셨어. 나이는 어리지만 배울 게 많고 무엇보다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는 맑은 눈을 가진 친구라고. 그게 바로 조카 며느리 자네였구만. 큰아버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몰랐던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쓸쓸함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맨주먹으로 시작해 굴지의 기업을 일구신 사업가셨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정글 같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치열한 경쟁과 배신을 겪으며 사시다 보니 사람에 대한 불신이 뼈에 사무칠 정도로 깊으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 내가 돈이 없으면 이 많은 사람이 내 곁에 남아있겠느냐고.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 믿지 못하고 늘 외로워하셨지. 그러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시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게 됐단다. 그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훌쩍 지방으로 내려가셨지. 그게 제가 있던 그곳이었군요. 그래, 거기가 아버지가 처음 리어카 한 대 끌고 장사를 시작했던 곳이거든. 당신의 가장 뜨거웠던 청춘과 땀, 그리고 눈물이 배어있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었지. 이야기를 듣던 시아버님도 회상에 잠긴 듯 천장을 올려다보며 거드셨습니다. 내려가시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어. 절대 자식들이나 비서들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당신은 거기서 회장님 소리 듣는 게 죽기보다 싫다고 하셨지. 그래서 일부러 더 허름한 옷을 입고 낡은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니셨던 거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아버님 행색만 보고 피하기 바빴겠지. 그런데 유일하게 편견 없이 다가와준 사람이 바로 너였던 거다. 새아가의 그 꾸밈없는 진심에 아버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셨겠니?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깐깐함은 어쩌면 상처받지 않으려고 두른 갑옷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나신 거예요? 인사 한마디 없이 갑자기 국밥집에 오지 않으셔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게 우리도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경황이 없었단다. 아버님이 그곳에서 혼자 지내시다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어. 심근경색이었지. 다행히 이웃 주민이 일찍 발견해서 급하게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의식이 없으신 상태였어. 아, 세상에. 서울 중환자실에서 며칠 만에 겨우 눈을 뜨셨는데 깨어나자마자 찾으신 게 뭔지 아니? 바로 그 국밥집이었어. 인사도 못하고 왔는데 그 어린 학생이 기다릴 텐데 하시면서 못내 아쉬워하셨단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잊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국밥집 알바생과의 약속을 걱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렇게 병상에 계실 때 우리한테 그러셨어. 거기서 아주 보석 같은 아가씨를 만났다고. 내 손주 며느리 삼으면 딱 좋겠는데 몸이 이래서 소개도 못 시켜주고 온 게 천추의 한이라고. 당장이라도 다시 내려가고 싶다고 어린아이처럼 고집을 부리시다가 결국 병원에서 눈을 감으셨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당신의 피부치와 맺어주고 싶은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국밥집을 찾아갔었어. 뭐? 당신이 거길 갔었다고? 저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놀란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할아버지 49제 지나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수첩에 그 국밥집 약도가 그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무작정 차를 몰고 내려갔었지. 남편의 고백에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 여기서 일하던 싹싹한 여학생 어디 갔냐고. 할아버지가 찾으시던 분이라고. 정말? 근데 왜 못 만났지? 내가 한 발 늦었더라고. 사장님이 그러시더라. 그 학생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돼서 짐 싸서 올라갔다고. 그 말을 듣는데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졸업을 앞두고 운 좋게 서울의 중견기업에 인턴으로 합격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세상에, 그렇게 엇갈렸다니. 그러게 말이야. 그때 우리가 만났다면 몇 년을 돌아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막힌 인연의 엇갈림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가 못 만난 것도 다 이유가 있었겠지. 각자 열심히 살다가 가장 예쁜 모습으로 만나라고 아버님이 잠시 아껴두신 게 아니겠니?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만약 그때 남편이 저를 찾았다면 너무 어린 나이에 서로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몇 년을 보낸 뒤였기에 버스 고장이라는 우연 앞에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남편은 저와 처음 만난 날을 떠올리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당신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말이야. 기억나지? 버스가 고장나서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잖아. 내가 전날 꿈에 할아버지가 나오셨다고 했잖아. 그때는 꿈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남편의 꿈 이야기에 좌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아무 말씀 없이 지팡이로 남쪽을 가리키면서 자꾸 화를 내시더라고. 마치 이놈아 거기가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지 하고 호통치시는 것처럼. 잠에서 깼는데 기분이 너무 묘해서 홀린 듯이 할아버지 성묘를 가야겠다 싶었지. 그 지방에 있는 선산 말이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만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성묘하고 올라오는 길에 우리가 탔던 고속버스가 갑자기 고장이 났잖아. 그때는 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서 짜증이 났었는데 남편의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세상에 하고 감탄사를 연발하시며 제 손을 어루만지셨어요. 아버님이 하늘에서 지켜보시다가 두 사람을 묶어주려고 버스까지 고장내셨나 보다. 아버님이 기어이 약속을 지키셨네. 당신 손준 놈 장가 보내시려고 하늘에서도 쉬지 못하고 애를 쓰셨어. 다른 친척분들도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어떤 분은 흐뭇하게 웃으셨고 어떤 분은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 역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서도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저와의 약속을, 아니, 저를 며느리 삼고 싶다던 당신의 소망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저 우연인 줄만 알았던 우리 부부의 만남 뒤에 할아버지의 간절한 중매가 있었다니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큰아버님은 제사상 위에 영정사진을 향해 술잔을 올리며 목이 맨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입이 닳게 말씀하시던 그 국밥집 친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아버지 손주 며느리가 돼서 저를 올리고 있어요. 이제 마음 편하시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우리 아버지는 손주 며느리 사랑이 더 지극하시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알았냐? 내가 뭘 했어?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는다고 했지? 내 새끼들, 이제 만났으니 됐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10번째 제사는 웃음과 감동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남편과 함께 할아버지가 계신 선산을 찾았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부드럽고 따스한 봄 햇살이 잔디 위에 부서져 내리는 날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묘소 앞에 나란히 앉아 준비해간 국밥과 소주 한 병을 올렸습니다. 10년 전 그 낡은 테이블에서 함께 나누던 메뉴 그대로였어요. 비싼 제사 음식보다 할아버지가 더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때 그 국밥집 알바생. 기억하시죠? 제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을 건네자 바람이 불어와 묘소 옆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 왔다. 하는 대답 같았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 참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더니 이렇게 큰 복을 주셨네요. 저와 이 어렵게 맺어주신 만큼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남편 역시 제 손을 꽉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저 우진이에요. 꿈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몽둥이질을 하시고 버스까지 고장내신 덕분에 평생의 단짝을 만났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할아버지가 맺어주신 인연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남편은 소주 한 잔을 묘비 앞에 뿌리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이 사람 눈에서 눈물 날 일 없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듬직하고 성실하게 살게요. 하늘에서 저희 잘 사는 거 지켜봐 주세요. 그 후 남편과 저는 묘소 앞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몰랐던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저는 남편이 몰랐던 할아버지의 말년 국밥집 이야기를 퍼즐 맞추듯 하나씩 꺼내놓았어요. 남편이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 어릴 때는 할아버지가 정말 무서웠어. 호랑이 선생님이 따로 없으셨거든. 초등학생 때 내가 군것질하고 싶어서 준비물 산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날 정말 종아리에 불이 나도록 맞았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신용을 잃는 건 목숨을 잃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그 말을 듣는데 10년 전 국밥집에서의 기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 나한테도 그러셨어. 테이블 닦을 때 안 보이는 모서리까지 닦지 않으면 그건 눈속임이라고. 장사는 신용이 전부라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지금 생각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신 거지.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역시 할아버지답다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안주로 올린 북어를 찢어서 제 입에 넣어주는데 그 모습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꼭 닮아서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여보, 그거 알아? 방금 당신 그 표정, 할아버지랑 정말 똑같은 거. 에이, 내가? 난 할아버지처럼 카리스마 있으려면 멀었지. 아니야, 정말이야. 당신 길 가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 보면 그냥 못 지나치고 꼭 뭐라도 챙겨드리잖아. 식당 가면 이모님들한테 깍듯하게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난 그게 그냥 당신이 천사표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다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였네. 그 대쪽 같은 성품에 따뜻한 속정까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당신은 영락없는 할아버지 손자야. 제 말에 남편은 코끝을 찡긋하며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었어. 할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셔서 숨이 막혔거든.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더라. 그 엄격함이 결국 나를 바르게 키우고 싶은 할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걸.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맺어준 인연이, 그리고 할아버지를 닮은 이 남자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감사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소 주변의 코스모스를 흔들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둘이서 그렇게 아끼고 살면 된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그런데 당신, 할아버지가 그때 경제 공부 말고 또 뭐 가르쳐 주셨어? 당신이 뭐만 하면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하잖아. 저는 삥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업 비밀인데 하나만 알려줄게. 할아버지가 가장 강조하신 건 이거였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본다. 그러니까 당신도 자부심을 가져. 그 깐깐하고 사람 안 믿던 할아버지가 인정한 여자랑 살고 있잖아. 당신도 꽤 괜찮은 사람이란 증거야. 그러네. 우리 할아버지 안목은 정말 못 말린다니까. 인정. 나도 당신 알아봤잖아. 맞잡은 두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보는 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이 든든하고 따뜻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어디선가 낡은 벙거지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뒷짐을 지고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로 흐뭇하게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실 것만 같았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예쁘게 그리고 올바르게 잘 살겠습니다. 인연이란 참 신기하고도 고마운 것입니다. 10년 전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돌고 돌아 가족이라는 큰 울타리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혹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훗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수호천사가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할아버지가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인연이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포근하게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